10월 30일 일요일 리서치 특이점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최근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 최근까지 공격적으로 올리던 금리 인상이 꺾일 수 있다, 피크아웃 할 수 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들 기다리고 계시던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꺾이기 시작하면 일단 주식시장의 밸류를 계산하는 것에서는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이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음, 이 금리 인상 가지고만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하게 너무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보다 나중에 경기 침체가 너무 세져서 이걸 또 똑바로 하기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반대에 대한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공식적으로는 메리 델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어, 이번 11월 2일 말고 다음 12월 중순에 있는 FMC에서 지금 연준의 방향이 0.75% 아니면 0.5%둘 중에 하나를 올릴 거라고 지금 예상 중인데, 0.5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 좀 시장이 약간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입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 금리 전망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걸 좀 했었는데, CM이라고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거래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내년 2월에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0.25 혹은 0.5 올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높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확률이 가장 높은 게 0.5%포인트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음,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 하는 것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에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0.5%, 0.25%, 뭐 0.7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렇게 전문가들의 어,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났는데, 인하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나스닥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한 2%대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뭐 그 이전에 10월 10일 날 CNBC에서 경기 침체 시작 직전이다,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들, 이것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경고, 그리고 너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금리 인상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다 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걸 제대로 잡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이 너무 무리하게 금리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이걸 올린다고 해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요거는 뭐 김단태님 유튜브에서 조금 갖고 온 거고, 이 내용 말고도 이 전문가분 말고도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지난 금요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12월 FOMC에서 0.75가 아닌 0.5%포인트, 그러니까 0.25 낮춰서 인상을 하는 방향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연준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여기도 좀 더 보시면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높은 물가 상승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이 여러 가지가 뭐 가스, LNG든 뭐 석탄이든 아니면 석유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공급적인 측면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요 억제책인 금리 인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게 공급 측면의 문제를 수요 억제책인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다가는 금리를 과다하게 올려서 경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금리를 올리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목소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던 것을 속도 조절을 하고 더 이어서 이제 조금 더 빨리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 좀 이전에 이제 10월 초에 이제 PT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인플레와 금리 인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때 당시에는 11월 2일 FOMC에서 한 0.75 퍼센트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고, 12월 4일 날 0.75에서 0.5 정도 이제 인상을 시키고, 내년 2월에 2월 1일 날뭐 0.25나 0.5 정도 더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0.5에서 5% 정도 내년 초에 금리의 레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여기 11월 초 1일이었나 뉴욕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환경 글로벌에서 이제 개최를 했던 컨퍼런스에 보스턴 페드 전 총재님께서 나오셔서 진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임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회에서 부여한 것이고,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고 2%대,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률, 실업률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 목표가 원래 4% 정도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목표는 2%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은 뭐 3.5% 정도로 지금 타겟하고 있는 실업률보다 훨씬 좋은 상태이고, 그 대신 인플레는 지금 8%대죠.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을 좀 희생하더라도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최근에 금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서 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급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인 인플레만 과도하게 실행해서는 오히려 경제를 너무 망쳐서 나중에 이 경제를 또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속도 조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것은 CME라고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맞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뭐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지금 11월 2일 날 0.75, 그리고 12월 14일에는 0.75보다는 0.5가 높고, 그다음에 내년 2월에는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지금 투표를 해놓은 곳들을 보면 마이너스 0.25도 아니고 마이너스 0.5 정도 낮출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는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기준금리가 4%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근까지는 금리 인상 가이던스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내년 초에 금리 인하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겠고 사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 확실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피크를 찍고 아웃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증권 투자 시장에서 보면 좋은 주식을 잘 성장성이 있는 좋은 기업 그리고 부채가 별로 없는 기업 그런 것들을 잘 잡으면 더 이상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 그 밸류가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이제 조금 최근 분위기보다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날 이제 S&P 500, 뭐 다우존스, 나스닥 전부 다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승을 보였고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8일 날 또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 걸 떠나서 최근에 코스피 기준으로 상위 20위에 드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최근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면 한 작년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뭐 400조 넘어서 500조 가까이 됐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고 2위가 SK하이닉스였죠. 그때 100조가 넘었었을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반토막 가까이 했고 그 자리를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다 아는 화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120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1위 기업이죠. 60조가 넘었고 SK하이닉스 그 뒤를 삼성 SDI, 뭐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잡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 2분기 적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요즘 반도체 수급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오더컷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도 20%대 이상 떨어지고 있고 뭐 그래서 내년 4분기 내년 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확한 거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 삼성 SDI가 4위가 되고 SK하이닉스가 5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LG화학도 뭐 머지않아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들 아시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도 지금 코스피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4개만 좀 차트를 가져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순항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는 몰봉인데 장기적으로 잘 가고 있고 최근에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특별히 빠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약간 바닥 이야기 P PBR이었나요? PBR 0.9배였나? 0.8배였나? 0.9배였나? 요때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이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올랐다가 다시 또 강하게 빠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때문이고 아직 뭐 적자까지 요번에 하여튼 3분기 영업이 발표가 나섰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요거 관련된 이야기를 뒤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이야기 테크 기업에 대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증권 투자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2차전지 기업은 지금 미국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출이 되기 때문에 기대나 실적들도 굉장히 좋은 반면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거나 성장이
뭐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내년 후내년에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당부 드리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리밸런싱 하셔야 됩니다. 내년 후내년에 좋을 산업, 내년 후내년에 별로이거나 좋지 않은 산업들을 버리고 이 LG 솔루션도 그렇고 2차전지 기업 내에는 실제로 2분기 대비 3분기 뭐 영업이익 성장이 뭐 30% 혹은 50% 혹은 2배 이렇게 한 분기만에 성장이 큰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정확한 중요합니다. 지금 내년 후내년은 특히나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 침체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경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경제의 평균이 이제 예전에는 뭐 작년까지는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 평균이 마이너스이다. 뭐 경제 평균이 엄청나게 막 다운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것들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성장이었거나 성장이 조금밖에 없으면 이게 주식시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거나 뭔가 모멘텀이 강하거나 이런 걸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염블리님께서 예전에 이제 자료를 하나 만드신 건데 이제 인플레와 금리 인상 인플레가 높아지고 금리 인상이 강해지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이 PBR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요거를 가져왔는데 이제 기업의 주가를 산정하는 것에서는 이 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에다가 이 PER이든 PBR이든 이런 밸류에이션을 곱해서 산정을 하죠.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분모에 보면 이 자본 조달 비용이라는 게 금리에다가 대충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가 뭐 예를 들면 1%대라고 대충 보고 뭐 1%라고 보고 인플레이션도 뭐 대충 2라고 보고 그럼 3이죠. 요게 3인데 최근에는 금리가 뭐 한 4%대 나오고 인플레이션 8%대 나오니까 지금 이게 3에서 11, 12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적정 PBR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좀 강조 드리는 거죠. 균형. 요분은 미국에서 200조 운용하고 계시는 하워드 막스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투자자가 갖춰야 될 자질 중에 세 번째는 균형이다. 이 시장에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산업과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기업과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자재와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계속 뭐가 바뀌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그런 것들 바뀌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분석하고 예상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변한 거에 맞게 의사결정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계속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처음에 예상한 것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손실이 났다고 해서 가만히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빠질 것인가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까 혹은 더 얼마나 오를 것인가 계속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서치 특이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